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웹표준 개발팀 박사영이라고 하고요. 앞에 박태준 팀장님이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뒤에 이제 두 분이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속도 최적화를 했는지 대해서 노하우를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드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 약간 두리뭉실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 내용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꼭지로 구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속도 최적화? 그거 꼭 해야 되나? 그거 말고도 앞에 웹 접근성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은데 무슨 속도 최적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과 간단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빠르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른 게 좋은가요? 얼마나 빨라야 될까요? 얼마나 빠른 게 좋은 걸까요? 그렇죠. 얼마나 빨라야죠. 그래서 해외 자료랑 그다음에 NHN에서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없어요. 사용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빨라야 이게 빠르다고 느끼는지. 또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벨로시티에서 2010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통 페이지 전환은 1초 내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 기다림이 7초에서 10초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속도 만족도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10초 안에만 만들면 되는지. 그래서 웹페이지를 캡처한 후에 다양한 속도로 화면을 계속 넘기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만족도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초가 넘어가면 실제 소요 시간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느리고 속이 터지는 거죠. 사용자들이. 그리고 4초에서 5초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컴퓨터를 부실 듯한 표정 짓는 거죠. 또 모바일 쪽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모바일은 뭐 웹서비스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PC보다 느리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두 꼭지로 분리를 해서 단순한 서핑형 서비스와 목적형 서비스로 분류를 해서 해봤더니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좀 더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외 자료에서는 10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해봤더니 2초에서 4초, 5초 정도 안에는 뭔가 일어나야 페이지가 다 뜨던가 어떤 기능을 동작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돼야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이 서비스는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비스마다 속도 KPI를 정해서 몇 초 이내에 이 서비스는 화면에 표현이 돼야 되고 어떤 기능들은 몇 초 이내에 동작이 돼야 되고 이런 KPI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다 개발이 난 후에 QA에서 실질적으로 속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KPI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 서비스는 오픈하지 못합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는 보안상 공개해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앞에 거 보시면 대강 몇 초인지 아시겠죠? 보통 한 2초에서 한 3초? 그 정도?
서비스마다 다르긴 한데 그 정도 수준에서 KPI를 정해서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초, 3초, 4초?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응? LTE 나오고 나 PC 새로 바꿨는데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환경을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인터넷망 가입자 수를 봤더니 2011년 9월 기준 방통 자료입니다. 초고속이라고 하면 보통 100메가급을 말하거든요. 100메가급을 쓰는 사용자가 60% 정도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메가급의 케이블을 쓰신다거나 ADS를 쓰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한 30% 이상 쓰고 계세요. 그러면 흔히 알고 계시기로는 100메가급이면 초당 100메가가 전송이 되고 10메가급이면 초당 10메가가 전송이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웹페이지가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OS와 인터넷 브라우저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바로 엊그저께 하루 데이터입니다. 제가 최신 데이터로 갱신을 하면서 평균을 보냈어요. 내부 메인 기준으로 보면 윈도우 XP가 가장 많죠.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브라우저는 IE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버전별로 보면 IH 반 정도 되고 그리고 저런 순서대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월 23일이면 이제 강제 업데이트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아직도 10%, 네이버 사용자의 10%는 모바일 수준으로 엄청 성능이 낮은 화면을 늦게 표현하는 IE 저 버전의 브라우저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OS 쪽을 보시면 맥OS보다 오히려 iOS가 유명한 차이지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PC로만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모바일로도 단말기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태블릿 포함한 여러 가지 단말기로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치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모바일 쪽을 한번 보면요. 점점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다 요즘 스마트폰 한 대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차마 얘기 못해요. 가입자 수를 보면 휴대폰 가입자는 이미 거의 1인당 한 대씩 가지고 있는 5,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중에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한 20%. 기하 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을 거고요. 이 얘기는 돌아다니면서 보는 기존의 유선망을 이용하지 않고 무선망을 이용해서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선망보다는 무선망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디바이스와 인터넷망, 무선망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린 10메가급 쓰고 100메가급 쓰는데 이거 빨라지는 게 아닌가, 나는 이번에 LTE로 바꿨는데 빨라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가 빨라진다고 해서 웹 서비스가 빨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네트워크가 빨라진다는 의미는 이 대역폭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 대역폭이 늘어난다는 거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굉장히 지름이 작은 수도관으로 수도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을 많이 쓰겠죠. 물을 많이 보내주고 있어서 이 지름을 가진 수도관으로 물을 쫙쫙쫙쫙 보내주다 보니까 너무 집들이 많이 생겨서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량이 키워나야 됐어요. 그래서
지름이 더 큰 수도관을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집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집이 늘어나지 않고 있으면 물이 흐르는 양도 이 관을 꽉 채워서 흐르지 않거든요. 밑으로만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빨라졌다고 해서 절대 웹서비스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해석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웹서비스에만 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동영상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때는 굉장히 좋겠죠. 해석이 빨라지면 파이프가 커졌으니까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보낼 때는 좋은데 웹서비스에는 적용이 되기는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 대역보다는 사용자가 전달하는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레이턴시가 실질적으로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서운 건 어떤가? 더 열악하죠. 대역폭이나 레이턴시 면에서 완전히 해외에서 접속하는 수준입니다. 와이파이가 아닌 3G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단말기 칩셋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단말기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또 패킷이 1회 왕복하는데 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사용자가 어디 있느냐, 기지국에서 가깝냐, 뭐냐, 이동 중이냐, 한 곳에 고정돼 있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웜업이 필요한데요. 웜업이 덜 되었거나 기지국에 채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LTE를 쓰신다고 해도 현저히 느린 그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다니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개탄권의 최악의 조건에는 0.6초가 걸립니다. 6초가. 이미지 하나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서버가 접속하는데 0.6초가 걸린다는 거고요. 리다이렉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0.5초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도 좀 느린, 아직도 악조건의 PC를 사용하신다거나 OS를 사용하신다거나 브라우저를 사용하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신기술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속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최적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앞에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웹페이지의 로딩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HTTP 와치고요. 주로 네이버 소개하면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시작 전까지 기다립니다. 연결 기다리다가 DNS 거 되고요. 그리고 커넥팅이 되고, 그리고 요청을 보내죠. 요청을 보내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서버에서 받아라. 그리고 넷다 던져주죠. 근데 던져주는 경우가 있고 캐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 너 로컬에 있는 거 써. 그리고 보내주겠죠. 그리고 받아서 캐시가 되어 있는 거는 캐시를 또 읽는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역폭 확장에 관계되는 거는 이 리시브 이 구간밖에 없고요. 나머지 구간은 전부 레이턴시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10메가급, 100메가급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최적화를 왜 꼭 해야 되느냐? 다른 최적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 실질적으로 초기화면에 관련된 문서를 내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초기화면을 구성하는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부가적인 파일들을 받고 올바르게 화면에 표시해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내로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모든 사이트들도 다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볼 텐데요.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 속도 최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한번 훑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 꼭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크기를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청을 최소화하면 되겠죠. 문서를 구성하는데, 나 한 개만 필요해 라고 하는 게 좋겠죠. 나 100개 필요해 라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리는데 빨리 그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 크기 최소화인데요. 전달받는 문서의 크기를 줄이면 굉장히 좋겠죠. HTML과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파일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NHN에서는 널리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nmesh라는 마커, enhancement tool 누가 이거였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받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비슷한 걸로 뭐 YY 컴프레서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거의 같은 결과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영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쓰셔도 간단하게 써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널리 보시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시면 뭐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압축률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파일을 압축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압축을 해제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CS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압축률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Gzip 압축을 해서 전송을 했을 경우에 보시면 굉장히 71%나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버에서 개발자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압축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쿠키 프리 도메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쿠키가 필요 없는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도메인 설정을 변경해서 쿠키 정보를 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 앞에 보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전송하고 있던 이미지고요. 이 쓸데없는 이렇게나 많은 쿠키 정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키 정보를 보내지 않게 이미지 서버들의 설정을 전부 다 변경해서 지금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요청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CSS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한 개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개가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로 걸린 링크들을 하나로 합쳐서 요청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미지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 URL을 쓰는 건데, 바이너리 데이터로 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164로 인코딩을 해서 문서에 이렇게 직접 넣으면 브라우저가 인코딩을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i7 이하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인코딩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하고 더군다나 캐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CSS 스프라이트를 쓸 수 있겠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요청을 최소화하는 방법 네 번째는 리다이렉트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마크업을 할 때 뭐 직접 넣는 경우도 있고 직접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메뉴 이동하는 링크를 저렇게 넣게 되는데요. 끝에 슬래시를 넣는 것과 슬래시를 넣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별도로 설정을 해주면 관계가 없지만 설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슬래시를 안 해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다이렉트가 발생해서 502가 오고요. 그래서 다시 로컬에서 다시 슬래시를 붙인 다음에 요청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거를 두 번 요청을 해서 받는다는 거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리다이렉트 한 건에 0.5초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사선거 하나도 굉장히 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도메인인데요. 멀티도메인은 이제 과도한 트래픽을 막기 위해서 도메인 단위로 접속수를 제한하는 경우인데요. 요청이 많을수록 이제 대기가 많아지겠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도메인당 커넥션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청이 많을수록 줄이 길어지잖아요. 들어오실 때도 길게 줄을 쓰셨잖아요. 그렇듯이 대기자가 많아지면 느려지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요청이 많지 않은 서비스는 DNS 룩업 타임이 오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청이 많지 않은데 도메인이 틀리기 때문에 DNS 룩업 타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야 될 게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서비스에 맞춰서 하나의 도메인에서 적은 리소스를 서브하면 DNS 룩업 타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도메인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의 도메인에서 많은 리소스를 서브하면 반대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은 분리를 해서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렌더링을 고려한 개발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복잡도이고요. 이 복잡도하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복잡하면 성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고요. 바로 제 발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CSS 셀렉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HTML을 파싱을 하고 브라우저가 도피를 만들죠. 그리고 CSS를 파싱한 다음에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렌더트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트리에서 저놈이 CSS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근데 브라우저가 그 작업을 할 때 제일 오른쪽 선택자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나씩 옮겨가면서 찾습니다. 트리에서. 그래서 앞에 보시는 코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CSS에서 셀렉터를 선언을 하고 속성과 속성값을 선언을 한 경우에 페이지에서 제일 처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스팬을 찾고요. 그 다음에 A의 자식인 스팬을 찾고 그 다음에 LIA의 스팬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셀렉터를 엘리먼트로 선언하는 것보다는 클래스나 아이디로 다시 말해서 금방 찾을 수 있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렌더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그런데 CSS 특징상 한 번에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클래스는 상속해서 쓰는 게 CSS의 맛인데. 그래서 아예 쓸 수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만 써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두 번이나 세 번 상속을 해서 또 그대로 어떤 특정 스타일만 바꿔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맨 오른쪽에 엘리먼트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브라우저 렌더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게 됩니다. 리플로우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은 쉽게 리플로우 치시면 아마 굉장히 위에 검색 결과가 뜰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리플로우라는 건 화면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요. 레이아우팅을 한다고 하는데 화면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요소의 크기, 이런 중간에 있는 요소의 크기가 변경되었을 때 여기만 쏙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면을 전부 다 재배치를 하는 과정 그런 걸 말하고요. 이렇게 재배치를 하는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래쪽에서 나올수록 뒤에서 나올수록 앞에 있는 것들을 변형을 다시 해서 화면을 다시 그려야 하는 경우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쭉 화면에 그리다가 앞에 그렸던 거 크기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가서 그 크기를 바꾸고 다시 화면을 구성해서 브라우저가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리플로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주로 이제 동적으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화면 구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화면 구성에 영향이 없다면 보이지 않게 스타일을 변경한 다음에 변경을 하고 크기나 위치 등등을 변경을 하고 다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소의 스타일을 설정함과 동시에 스타일 정보를 얻는 반복봉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방법인데요.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할 때 로딩하는 레이지 로딩을 쓴다. 이거는 이제 화면을 그리는 거는 HTML과 화면의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HTML과 CSS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RST, 내부에서 RST라고 하는데요. 렌더링이 빨리 되면 될수록 사용자가 느끼기에 화면에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빨리 표현되면 될수록 사용자가 느끼기에 이 서비스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면을 그리는 것과 관계없는 기능에 관련된 화면이 전부 다 보이고 난 후에 동작해야 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은 전부 모든 화면이 다 보여지고 나서 다시 말해서 업로드가 발생되고 나서 사용자한테 내려주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도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돔에 접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변수의 특정 엘리먼트를 이렇게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혹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뭘 빼먹은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 그린팩토리 1층 엘리베이터의 러시아워의 상태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몇 번을 타야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잘했더니 대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이 이렇게 빠르게 자기 근무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적용이 되었는지를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와이스로라는 게 있고요. 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지 스피드라는 게 있고요. 이미 다 많이 써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이나 트레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다이나 트레이스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어요. 저 와이스로나 페이지 스피드보다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들 중에 얼마나 렌더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까지도 이벤트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 트레이스를 추천을 해보고 싶고요. 측정을 해봐야겠죠. 우리 페이지가 언제 렌더링이 그러니까 언제 화면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제 모든 콘텐츠들이 다 뜨는지 이런 것들 측정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웹페이지 테스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요. 이건 이제 제가 이미 도메인이랑 어떤 설정들을 다 해서 돌린 결과 화면이고요. 실질적으로 화면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오른쪽에 모든 콘텐츠가 완료가 되는 시간이 얼마나 로딩이 완료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필름 스틱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비디오로도 만들 수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측정할 수도 있고 중간에 너무 늦는데 중간에 어떤 것 때문에 늦지? 라고 이제 워터풀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본인이 제작한 사이트나 서비스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LHN에서는 저 웹페이지 테스트에 클라이언트 PC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내부 서버를 개발을 해서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엔스피드라는 걸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서비스를 제작하고 모든 개발이 완료된 후에 KPI를 충족시켰는지 이거를 이런 툴로
테스트를 해서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저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점들을 개선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볼게요. 이 Y슬로, 화면을 보니까 Y슬로인데요. Y슬로 보니까 압축 전송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네이버 서비스인데요. 어딘가요? 사전이네요. 사전이 압축 전송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더 만료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고치고 있고, 고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워터풀 차트를 보니까 뭐 이미지 하나인데 네, 굉장히 길어요. 왜 이렇게 지연이 발생이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를 한다던가 다른 포맷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78에 60짜리 이미지가 이미지 용량을 보니까 30K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에 20K가 전부 다 불필요한 메타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이미지를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데 10K만 있으면 되는데 불필요한 정보들, 뭐 어디서 찍었고 크기가 얼마고 뭐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은 뒤에 발표하시는 두 분께서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